전화기를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택배 상자를 접어 찬장 위에 올려드려던 참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부엌에는 김까지 미역국 냄새가 아직 맴돌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손자 양말이 축축하게 놓여 있었지요. 아침에 빨아 널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걷어들인 것인데 아직도 마르지 않더군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양말 끝을 손가락으로 쥐고서 말이지요. 비가 내리던 첫날이 떠올랐는데 우리 사위 박태수가 처음 이 집 문턱을 넘을 때였습니다. 어깨에 빗방울이 반짝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으며 하얀이가 다 보이게 웃던 얼굴도 기억납니다. 어머님, 제가 대신 지켜드릴게요. 그 약속이 오늘 이렇게 뒤집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수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시장 바닥에 멸치 냄새 배어 사는 게 일상이었으며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손주 키우는 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큰아들 현우는 소방관이고 딸 수진이는 간호조무사로 일하지요. 수진이가 박태수를 데려왔을 때 그저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받아들였는데 보험 설계사라고 하더군요. 말도 곱고 웃음도 좋았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이름으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험료 납부 안내, 자동이체 출금 알림, 계약 갱신 확인. 저는 그런 걸 신청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지요. 수진이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이게 뭐니? 수진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하더군요. 엄마, 태수가 효도보험 하나 들어주겠다고 했잖아. 엄마 건강 챙기려고 그런 거야.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효도가는 말 앞에서 의심하는 게 미안했으니까요. 하지만 통장을 확인하고 나서야 알았는데 한 달에 나가는 돈이 10만 원이 넘었고 3건의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동의한 적도 서명한 기억도 없었는데 말이지요. 손이 떨렸고 노인정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이 종종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험으로 노인 주머니 턴다더라. 저는 그때마다 우리 사위는 안 그래 하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 제가 그 당사자였더군요. 제 이름으로, 제 돈으로, 제 동의 없이 벌어진 일들을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수 바닷바람이 센 날이었는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멸치를 고를 때는 눈으로 먼저 봐야 하는데 은빛이 도는지 배가 터지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살펴야 하지요. 멸치 한 접을 사서 비닐에 담아 들고 돌아왔고 아침밥을 지어놓고 현관문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수진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들어올 시간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렸고 수진이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간호조무사 복장을 벗어 옷걸이에 걸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힘들었어. 저는 밥상을 차려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일단 밥 먹어. 수진이는 숟가락을 들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태수가 효도보험 한번 들어보자고 해. 나랑 엄마 이름으로 조금만 넣으면 나중에 목돈 된다고 하더라.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태수가 알아서 해준대. 엄마는 그냥 동의만 하면 된대. 그때 뭔가 걸렸는데 알아서 해준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피곤해 보여서 더 캐묻지 못하고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천천히 보자. 밥상을 치우고 나서 거실 창문 틈에 휴지를 끼워 넣었는데 바람소리가 계속 들어와서 신경 쓰였거든요. 창틀이 오래되어 틈이 벌어진 지 오래였고 휴지를 돌돌 말아 끼워 넣으면 바람소리가 조금 줄어듭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 집을 지켜왔지요. 돈 안 들이고 손으로 때우면서요. 그날 밤 현관 앞에서 박태수를 마주쳤는데 퇴근하고 들어오는 길이었고 제 신발에 먼지가 묻어있는 걸 그가 툭툭 털어주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신발 좀 닦아 놓을게요. 시장 다녀오셨죠? 말투는 공손했고 저는 고맙다고 말했는데 그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작은 돈으로 큰 마음 생기는 거죠. 수진이 야근 많잖아요. 제가 다 챙길게요. 말은 따뜻했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계산서를 넘기는 사람의 눈빛이었고
숫자를 세고 이득을 따지는 그런 시선이었지요. 저는 그 눈빛의 속도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빠르네. 너무 빠르지. 마지막 컵을 행주로 훑고 물기를 짜내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는데 문자였습니다. 안내, 보험료 자동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납부 금액 35,000원. 제 이름으로 온 문자였는데 저는 그런 보험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문자가 왔고 또 다른 보험사에서였습니다. 월 납입금 42,000원이 출금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생각했지요. 이게 맞나? 제가 깜빡한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서명한 기억이 없었고 보험 상담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진이가 엄마 효도보험! 이라고 말한 게 전부였지요. 통장을 꺼내드렸더니 최근 한 달 사이에 낯선 출금 내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온 종이 한 장이 식탁에 놓여 있었는데 손자 양말을 개다가 그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서였고 제 이름이 적혀 있으며 서명란에는 제 사인과 비슷한 글씨가 있더군요. 하지만 제 손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는데 덜 마른 양말처럼 그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는데 창고 앞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렸고 젊은 직원이 제 통장을 넘겨받아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모니터를 보던 그의 얼굴이 조금 굳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고객님, 최근 한 달 사이에 보험 자동이체가 3건 늘었습니다.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동의 녹지가 있는데요. 고객님 목소리로 동의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라고요. 그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었는데,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화는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뭘 동의했는지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녹취를 들어볼 수 있습니까?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건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출금 내역만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고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누가 제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였지요. 박태수. 하지만 그는 제 사위였고 수진이 선택한 남자였고 손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퇴근해 있었는데 거실 소파에 누워 두통약을 먹고 있었고 물과 함께 약을 삼키는 모습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얘야, 엄마가 은행 다녀왔는데? 수진이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바쁘니까 태수가 대신해 줬어. 괜찮아. 그 말 사이로 거실 한켠에서 파스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는데 수진이 무릎에 붙인 파스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못했고 딸이 지쳐 보였으니까요. 대신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는데 시어머니 때부터 쓰던 오래된 서랍이었고 거기에 보험 안내문과 은행 문자를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지요. 어제 저녁 큰아들 현우가 들렀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서류는 엄마 손으로 확인하세요. 대신이란 말 조심하세요. 그거 사고 부릅니다. 현우는 소방관이라 그런지 늘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저는 그때 그저 고집처럼 고개만 끄덕였지요. 하지만 오늘 손가락이 떨리며 은행 서류를 다시 펼쳤을 때 현우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대신 그 단어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감자를 깎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고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고객님, 계약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가입하신 건강보험 관련 회사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가입한 적 없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녹취 기록상 동의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나요? 목소리가 박태수와 너무 닮아 있었는데, 아니 정확히는
박태수가 쓰는 말투와 똑같았습니다. 공손하지만 압박하는 어조. 전화를 끊었고 손이 떨렸으며 감자 껍질이 두껍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집중하지 못한 탓이었지요. 그날 밤 수진이와 마주 앉아 물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동의한 보험이 몇 개니? 수진이가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틀었습니다. 태수한테 물어봐야 알아. 나도 정확히는 몰라.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말이 되니? 엄마 이름으로 된 건데 엄마가 모르고 네가 몰라? 수진이가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엄마, 태수 믿어줘.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믿어달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고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물에 그릇을 담그면 눈물이 났는데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제 이름으로 된 일인데 제가 모른다는 게 그게 정상은 아니라는 것이요. 토요일 오전이었는데 박태수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고 복숭아가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복숭아를 하나 꺼내 칼로 깎기 시작했는데 칼질이 능숙했습니다. 껍질이 한 줄로 매끈하게 벗겨졌고 저를 향해 칼끝이 반짝이더군요.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어머님, 어제 전화 받으셨죠? 보험사에서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보호받아야죠. 수진이도 편하고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의 얼굴을 봤는데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사위님, 그런데 제가 동의한 기억이 없어서요. 복숭아를 접시에 담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나이 드시면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잖아요. 녹취도 다 있고 서류도 있어요.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만해, 태수야. 목소리가 가늘었고 그가 씩 웃었습니다. 낮게 깔린 웃음이었는데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은 뜻을 알았습니다. 너희 모녀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였지요. 제 이름으로 줄줄이 빠져나간 객출금 내역을 떠올렸는데 한 달에 12만 원, 석 달이면 36만 원, 1년이면 14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노령연금이 한 달에 30만 원이었는데 거의 절반이 보험료로 나가고 있었지요. 택배 상자를 정리하다가 테이프를 뜯던 손끝이 아렸던 게 떠올랐고 현우가 출동 벨소리에 급히 나가며 제게 툭 던진 말도 떠올랐습니다. 엄마, 소리 전부 복사해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그 말 하나가 힘이 안 등불이었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복숭아를 입에 넣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서랍을 열었는데 그동안 모아둔 문자 내역과 은행 출금 명세, 보험 안내문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현우 말대로 복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오후 동네 문구점에 가서 복사를 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많이? 대답 대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정리하려고요. 복사본을 봉투에 넣어 가방 깊숙이 넣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저녁 반찬거리를 사야 했지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고 직원이 카드를 긁었는데 기계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고객님, 한도 초과라고 나오는데요. 얼굴이 화끈거렸고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잠깐만요. 가방을 뒤져 현금을 꺼내 계산했고 마트를 나올 때 등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카드사에 전화했습니다. 한도가 왜 초과됐습니까? 상담원이 말하더군요. 최근 자동이체 등록이 여러 건 추가되셔서 한도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햄이 들어갔습니다. 자동이체. 또 제가 모르는 자동이체였지요. 저녁을 차리며 손이 계속 떨렸는데 국을 끓이는데 간이 제대로 맞지 않았고 수진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마트에서 카드 안 됐다며? 퇴소한대 들었어. 국간을 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수진이가 한숨을 쉬더군요. 마트 사장님이 태수한테 말했대. 엄마 왜 그러세요? 돈 관리 좀 하셔야지. 돈 관리? 저는 평생 돈 한 푼 함부로 쓴 적이 없는데 자식들 학비 대고 집 월세 내고 손주 분유값 대고 제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제 딸이 제게 돈 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멋대로 빠져나가는 돈 때문에 카드가 막혔는데 말이지요.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돈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엄마 모르게 나가는 돈이 있어서 그래. 수진이가 눈을 피하더군요. 엄마 그거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잖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는데 딸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나? 제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제가 당하고 있는 건가?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이불을 걷고 일어나 서랍을 열었고 복사해둔 서류를 꺼내 하나씩 펼쳤습니다. 작은 스탠드불을 켜고 날짜 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일찍 일어나 김장을 담그듯 서류를 한 장 한 장 넓은 상에 펼쳤습니다. 식탁이 좁아서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놓았지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종이 위에 네모난 그림자를 만들었고 녹취번호, 청약일자, 대리동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동이 제가 직접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지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읽었는데 첫 번째 보험은 3월 15일에 가입되었고 두 번째는 3월 23일, 세 번째는 4월 초였습니다. 모두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 날짜들을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3월 15일은 병원에 갔던 날이었는데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다녀온 날이었고요. 3월 23일은 손주 어린이집 입학식이 있던 날이었으며 4월 초는 수진이가 독감으로 이틀 쉰 날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없던 날들이었지요. 그런 날들을 골라서 전화가 왔었나 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화를 받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들었을까요? 예 하고 얼버무리고 끊었을 텐데 그게 이렇게 될 줄 모르고요. 아침 9시쯤 현우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소방목 냄새가 났고 그을음과 땀 냄새였습니다. 물을 한 컵 따라 건넸고 현우가 물을 마시다가 바닥에 펼쳐진 서류를 봤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한 거 정리하는 중이야. 현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서류를 들여다봤는데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명의도용에 주네요. 설명에 의무 위반도 냄새나요. 안 내면 다 모으세요. 고개를 끄덕였고 현우가 일어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빈 파일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정리해요. 날짜 순으로요. 나중에 민원 넣을 때 필요해요. 현우가 시키는 대로 서류를 정리했는데 파일철에 구멍을 뚫어 끼우는 작업이 손이 많이 갔지만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큰아들이 옆에 있다는 게 든든했지요. 11시쯤 수준이가 방에서 나왔는데 머리가 헝그러져 있었고 거실 바닥에 펼쳐진 서류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파일처를 정리하다 말고 딸을 보았는데 수진이 얼굴이 창백했고 식탁 모서리를 잡고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앉자. 제가 말했고 수진이가 천천히 다가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톱 밑에 파스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는데 밤새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잤나 봅니다. 수진이 어깨에 작은 방석을 올려놓았습니다. 편하게 앉아. 하나씩 보자. 현우가 서류를 수진이 앞에 놓았습니다. 누나, 이거 누나도 봐야 해. 엄마 이름으로 된 건데 엄마가 동의 안 한 거야.
수진이가 서류를 보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엄마 미안해. 내가 태수 말만 믿고 확인을 안 했어. 수진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됐다. 지나간 일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이제부터 바로 잡으면 돼.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현우를 받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민원 넣어야 해요. 설명의무 위반, 대리동의 허위 작성 다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그날 오후 내내 우리는 서류를 정리했는데 커피를 내려 세 잔을 식탁에 놓았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수진이가 서류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날짜를 적었고 현우는 노트북으로 보험사 민원 접수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지요. 제 손으로 나를 지키는 법을 다시 배우는 중이구나. 저녁 무렵 핸드폰이 울렸는데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주저하다가 받았고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보험계약 녹취 확인 전화입니다. 현우를 받고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스피커폰 버튼을 가리켰습니다. 스피커를 켰습니다. 저는 동의하신 적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고 상대방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녹취 기록에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 녹취가 제대로 된 설명 후에 이루어진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민원 제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 딸의 손을 꼭 쥐었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끝까지 가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수진이는 일찍 출근했고 현우는 낮 근무라 아직 집에 있었습니다.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집 앞 골목에서 박태수를 마주쳤습니다. 그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고 제 손이 멈췄으며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는데 현우가 집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현우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낮잠을 자는 중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박태수가 문을 닫았는데 손주 내복을 개던 빨래를 내려놓았고 그가 문가에 기대 섰습니다.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보험사에 전화하셨다면서요? 대답하지 않았고 그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집안 문제를 밖으로 꺼내면 우리 모두 곤란해집니다. 제 회사에서도 소문나면 제가 잘려요. 그럼 수진이는 어떻게 살아요? 손주는요? 말은 공손했지만 뜻은 위협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지 않으면 수진이와 손주가 피해를 본다는 협박이었죠. 빨랫감을 천천히 접었는데 손주 내복에서 막 말린 햇볕 냄새가 올라왔고 작은 내복이 제 손에서 네모지게 접혔습니다. 사위님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고 박태수가 비윗듯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섭지 않으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섭죠. 근데 내 이름으로 사는 게 더 무서워요. 그가 얼굴이 굳더군요. 바닥에서 장판이 미세하게 삐걱거렸고 그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어머님, 회사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수진이도 다쳐요. 병원에서 남편 평판 나빠지면 수진이 입지도 좁아져요. 그거 생각 안 하세요? 손주 옷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내가 제일 무서운 게 체면이지. 서랍으로 걸어갔는데 천천히 서랍을 열었고 안에는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박태수가 봉투를 받습니다. 그게 뭔데요? 봉투를 열었는데 안에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이에요. 사위님이 저한테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예만 하라고 한 거요. 설명 의무 위반이죠. 박태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더군요. 어머님, 그게 언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달이요. 사위님이 복숭아 깎으면서 협박하던 그날 제가 녹음기 켜줬어요. 핸드폰 녹음 기능이요. 사실은 녹음이 아니었는데 현우가 정리해준 통화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몰랐고 그는 제가 증거를 쥐고 있다는 사실만 알면 됐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때 현우 방문이 열렸는데 현우가 나왔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으며 자다 일어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현우가 거실로 걸어 나왔고 박태수를 맞습니다. 형부, 왜 왔어요? 박태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현우야, 그냥 인사하러 왔어. 현우가 탁자 위에 USB를 받고 저를 봤습니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현우가 박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형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박태수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해 풀려고. 현우가 팔짱을 꼈습니다. 오해요? 엄마 명의로 보험 3개 넣은 게 오해예요? 박태수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 갈 때 수진이한테 잘 말해줘. 문이 닫혔고 현우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고 긴장이 풀리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현우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까지 가야 해요. 저 사람 다시 올 거예요. 물을 마셨는데 손이 떨려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현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싸워야 해요. 보험사 지점에 직접 가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는데 보험사 고객 응대 창구에 줄이 길었고 검은 봉투와 서류철을 들고 섰으며 현우는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눈빛만 주고받았지요. 민원실의 공기는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순서가 되어 창구 앞에 앉았는데 젊은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담당 설계사와 통화해서...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요, 통화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고 서류철을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 접수해 주세요. 불안전 판매, 대리동의, 설명 의무 위반 모두입니다. 녹취, 문자, 계좌이체 내역 첨부합니다. 목소리와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는데 손바닥이 축축했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현우가 멀리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나와 그날 오후 박태수가 일하는 지점으로 갔습니다. 봄김치처럼 단단히 숨을 죽이고 말이죠. 지점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지점장님 계십니까? 안내 직원이 예약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급한 민원건입니다. 박태수 설계사 관련해서요. 직원의 표정이 굳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했고 몇 분 후 작은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지점장이 들어왔는데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명함을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서류철을 탁자 위에 놓고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해당 설계사가 제 명의로 계약을 진행했고 안내와 동의 과정을 왜곡했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는데 한 장 한 장 넘기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개인 일이 아니라 업계 문제입니다. 내부 감사 요청합니다. 지점장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눈을 피했고 투명한 물결이 잔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고객님, 이 건은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만 다만 설계사 본인 소명도 들어봐야.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소명은 나중에 들으시고요. 일단 이 서류들 확인하십시오. 제가 동의하지 않은 서명, 설명 없이 진행된 녹취,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다 여기 있습니다. 지점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박태수 설계사,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라고 전해.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고객님, 본인 앞에서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보려고 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했고 네모난 탁자와 6개의 의자가 놓인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지만 방 안은 차가웠습니다. 지점장과 마주 앉아 기다렸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빠르게 지워졌고 저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고객 민원건입니다. 박태수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는데 넥타이를 매만지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요. 지점장이 컴퓨터를 켜고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의실 스피커에서 박태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서류는 제가 편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동의는 제가 대신. 아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박태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냥 예만 해주세요. 어머님 위에. 녹취가 멈췄고 지점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박태수는 제게 시선을 꽂았는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어머님 편하시라고. 말을 끊지 않고 기다렸더니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박설기사, 이 서명은 누가 있으니까? 박태수가 서류를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객님 직접 서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박태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손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제가 대신. 거짓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제 손 멀쩡합니다. 불편한 적 없어요. 지점장이 한숨을 쉬더군요. 그 순간 복도에서 손주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현우가 아이를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을 일찍 마친 모양이었지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위님, 우리 가족 건들지 마세요. 박태수가 고개를 들었고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내 이름으로 살지 마세요.
지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말했습니다. 해당 건 전액 원상회복 및 징계위원회 회부하겠습니다. 고객님께 서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내부 감사팀에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고 박태수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수진이는 어떡하라고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왔고 복도에서 현우가 손주를 안고 서 있었는데 아이가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박태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돌아봤더니 그가 복도 끝에 서 있었고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으며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수진이가 알면 어떡합니까? 수진이. 제 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는데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이름으로 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사위님, 수진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일요일에 다 얘기했어요. 서류도 같이 봤고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지더군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박태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일로 잘리면...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위님도 제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 생각했어야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층에 내려가니 현우가 손주와 함께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이가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고개를 끄덕였는데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손주를 안아 올렸고 아이가 제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건물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병원 옥상에서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옥상인데 잠깐 통화 괜찮아? 그래, 얘야. 바람소리가 들렸고 수진이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태수한테서 전화 왔어. 회사에서 큰일 났다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수진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나 속이 시원해. 이상하지? 안 이상해. 엄마, 나 겁났었어. 태수 말 안 들으면 혼자가 될까봐. 엄마한테 짐이 될까봐. 눈물이 났는데 참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넌 짐이 아니야. 수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결혼도 다시 볼래. 아예 아빠라고 참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수진아, 천천히 생각해. 엄마가 옆에 있어. 엄마, 고마워. 나 붙잡아줘서.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거실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들어왔고 붉은 빛이 식탁을 물들였습니다. 현우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소방복 냄새와 함께 저녁 공기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저녁 먹었어요? 고개를 저었더니 현우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고 손주가 방에서 나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할매, 오늘 어디 갔어? 할매가 할 일 하고 왔지. 무슨 일? 나쁜 사람한테 안 된다고 말하고 왔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랬어.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 한대. 그래, 맞아. 현우가 라면을 가져왔고 3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라면 국물이 뜨거웠지만 속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고객님, 보험사 감사팀입니다. 내일 오전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최종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설거지를 마쳤는데 그릇이 하나씩 깨끗해질 때마다 마음도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옆에 와서 물기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혼자 다 하셨잖아요. 이제는 같이 가요. 고개를 끄덕였는데 아들의 어깨가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베란다에 나가 상추에 물을 주었는데 잎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고 작은 씨앗이 싹을 트었습니다. 처음 심을 때는 날 것 같지 않았는데 매일 물 주고 돌보니 이렇게 자라더군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제 힘으로 일어서는 연습을 하니까요. 봄이 깊어지며 베란다에 상추가 잎을 키웠고 새벽마다 물을 주고 손자 양말을 베란다 줄에 가지런히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양말을 말리고 상추잎을 비추고 제 얼굴도 따뜻하게 감싸더군요. 수진이는 이직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밤늦게 돌아와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력서를 쓰다가 펜을 놓고 한숨을 쉬기도 했지요. 그럴 때면 제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고 옆에 앉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청근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얹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고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참 오래 견뎌 왔구나. 현우는 말수가 더 줄었지만 식탁 위에 늘 펀치를 찍듯 서류를 정리해 두었고 엄마, 접수 진행 중.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줄게 하고 메모를 남겨두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보험사에서 온 공문을 가져와 식탁에 놓았는데 전액 환불과 서면 사과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현우가 말했고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끝났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는데 종이 위에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나 봅니다. 고생했다 아들. 현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가 고생하셨지 저는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그 공문을 보여줬는데 한참을 말없이 읽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겁났어. 체면이랑 눈치가 무서웠어. 근데 엄마는 날 붙잡아줬네. 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붙잡았지. 놓으면 빠지니까. 수진이가 웃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웃는 모습이 어릴 적 그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새 병원에서 면접을 봤다고 했는데 작은 동네 의원이었지만 원장님이 좋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급여는 조금 줄지만 야근이 없고 손주 데리러 갈 시간이 생긴다고 했지요. 엄마, 나 시작이 늦었지.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 맞는 거지. 박태수는 그 후로 집에 오지 않고 수진이는 이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양육권과 재산 분할, 복잡한 문제들이 산더미였지만 하나씩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변호사 친구를 소개해 주었고 수진이는 주말마다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아침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매,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아빠 집에서 살아. 너는 할매 집에서 엄마랑 살고. 아빠 보고 싶으면? 그럼 아빠 만나러 가지. 근데 여기는 아빠 집이 아니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담담하더군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설거지통에 뜨거운 물을 받아 그릇을 하나씩 닦았는데 물김이 가시며 하얀 그릇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지요. 이 그릇들처럼 더러워져도 씻으면 다시 깨끗해지는구나.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가 봐도 여전히 작은 집이고, 여전히 같은 찻잔이고, 여전히 삐걱거리는 장판이었지만 우리가 서 있는 바닥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발을 디딜 때마다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제대로 딛고 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3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손주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할매, 우리 행복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행복하지. 왜? 우리 같이 있잖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고 수진이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현우가 반찬을 더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누나, 울지 마. 밥맛 없어. 수진이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고 우리는 다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 잠든 방엔 귤 껍질 냄새가 은근히 돌았고 바깥에선 파도 소리가 아주 멀리서만 들렸습니다. 베란다 문을 닫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린 배웠어. 이제는 대신이 아니라 직접 산다. 식탁으로 돌아와 내 모서리를 한 번씩 손바닥으로 눌러보았는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식탁이었지만 여전히 튼튼했고 이 식탁에서 우리는 또 많은 밥을 먹을 것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많은 날들을 함께 견딜 것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는데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작은 빛이었을까요? 하지만 작아도 빛은 빛이고 어둠 속에서는 작은 빛도 길을 밝혀줍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서랍을 열어 그동안 모아둔 서류들을 다시 한번 봤는데 이제는 이 서류들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제가 싸워서 지켜낸 것들의 증거였으니까요. 서류철을 닫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는데 다시 꺼낼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니 옆방에서 손주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에서 현우가 야간 근무 나갈 채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수진이가 씻고 나와 머리를 말리는 드라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상의 소리들이었지만 이 소리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눈을 감으니 평화로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시장에 가야 하고 손주 어린이집 보내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저녁을 차려야 합니다. 똑같은 일상이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사는 일상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대신의 그늘을 걷어내고 직접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체면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것이고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말씀하세요. 자녀에게, 친구에게, 가까운 복지관에요. 서류는 꼭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은행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 무릎과 허리 아끼시면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사세요.
다음에도 제 식탁 이야기에 꼭 다시 놀러 오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